삼성 일가가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해서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감염병과 소아암 등 의료공헌에 1조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로는 세계 최고액 수준으로 미술작품 2만 3천여 점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5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상정안건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국회 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고 다행히 책임을 두고 내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의견 접수와 조정을 거치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초안보다 소폭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2월 혼인 건수가 14,973건으로 지난해보다 21.6% 줄어들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2월 국내 출생아 수도 2만 1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추기경인 천주교전 서울대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노안으로 선종했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에는 신도와 일반인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유가족이 세계 최고 수준인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게 됐습니다. 또 의료공헌을 위해서 1조 원을 내놓고 미술품 2만여 점도 기증을 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예, 이 상속세 규모와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12조 원대로 확정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세 시한을 이틀 앞두고 삼성 이건희 회장 유가족이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이 남긴 전체 유산의 절반 이상으로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상속세입니다. 삼성 일가는 5년간 6차례에 걸쳐 세금을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택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가족 공동 명의로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조 원대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삼성일가는 26일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낼 때도 홍라의 여사와 자녀 3명이 지분을 공유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인 데다 충수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이 협의할 여유가 충분히 없었다면서 조만간 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1조 원에 달하는 사회 환원 방안과 함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기증 내용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7천억 원을 기부하는 등 의료공헌에 1조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5천억 원을 들여 우리나라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2천억 원은 백신 개발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쓸 계획입니다. 또 비싼 치료비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자에게도 3천억 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7,000여 명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모은 미술작품 11,000여 건, 2만 3천여 점도 국립기관 등에 기증됩니다. 경제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문화재와 고미술품 2만 1,600점은 국립박물관으로, 이중섭의 황소 등 근대미술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밖에 근대미술의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작품 일부는 작가 연고지에 있는 미술관과 작가미술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또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을 포함해 샤갈과 피카소, 르누아르 등의 작품도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합니다. 삼성일가는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강조한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 환원이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이 조금 전 발표한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계획을 보면 상속세만 12조 원 규모고요. 의료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 환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유족별 세부 상속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도 조심스럽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삼성과 발표 이후에 이 청와대와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뀔지도 큰 관심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별도 기자회견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됐는데요. 먼저 상속세부터 보면은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역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고 이건희 회장의 전체 상속 예. 자산 이제 가액을 보면 이제 주식 자산이 한 19조 원 정도 되고요. 예. 기타 뭐 미술품도 있고요. 이제 땅, 부동산 관련도 있고 현금 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 25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세금은 이제 12조 원 조금 넘는다. 12조 원 예.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12조 원의 상속세인데 아마 이게 뭐 기업인 토탈해서 국내외 그 세계적으로 한 인물이 내게 되는 이제 상속세 중에서는 현재로서 이제 가장 많은 액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연간 상속세 관련한 정부의 세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뭐 3조 원대, 4조 원대 이렇게 거치는데 그러니까 한 해 거치는 거에 한 3배, 4배 정도가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 관련한 이제 상속 세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뭐 아마 삼성 일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 팔지 않고 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고민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 5년에 걸쳐서 6차례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12조 원이라는 액수 뭐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니까 뭐 기존의 예상은 현재 연부 연납 제도를 이제 국세청에서 예. 활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6회분이고요. 일단은 네. 1회분을 내고 나머지 5년에 걸쳐서 5회를 채우게 되는 그런 방식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연부 연납 제도를 이제 채택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됐고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건희 회장의 뭐 땅이라든가 뭐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경영권과 관련된 이 주식 예. 그 배분이 굉장히 초미의 예. 관심사였었거든요. 네. 특히 삼성전자 주식이라든가 생명 주식이라든가 그러나 오늘은 일단 오늘 보도자료와 삼성 측에서는 어떻게 배분할지는 네.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빠져서 관심을 모았는데 잠시 뒤에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네. 하고 자, 그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 첫 납부까지는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 네. 처음 한 2조 정도를 이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그런데 크게 아마 문제가- 2조 원 정도 예. 이번 납부액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이요.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특별 배당 개념으로 특히 뭐 장사도 잘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 부분 배당을 많이 했고 예. 결과적으로 이 뭐 이건희 회장 고 홍나희 관장부터 해서 나머지들이 거의 한 1조 3천억 이상을 배당금으로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자체적으로 한 7천억 정도를 채워오면 이제 이번 납부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간 2조 원 정도의 이제 예.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세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뭐 주식 담보대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뭐 주식 중에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또 처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또 예. 나아가서 이게 이제 개인 상속이 아니라 법인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회사가 현재 전체 구도를 좀 보면 삼성전자 지분이 좀 취약하거든요. 예. 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물산이 이재용 상속을 회장 제일 받아 많죠. 그렇죠. 예.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뭐 상속하고 상속세는 이제 법인이 납부하게 되겠죠. 이런 방법 이제 여러 가지들의 시나리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직은 공개가 안 됐고요. 이제 30일 최종 확정이니까 이제 예. 곧 아마 확정이 돼서 세간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사회 환원 계획도 나왔습니다. 먼저 고 이건희 회장이 과거 약속을 했었습니다. 한 네. 1조 원 정도 이제 사재 출연을 하겠다. 이거 어떻게 쓸지 관심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공원에 쓰기로 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일명 삼성 특검이었었죠.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약속이었습니다. 네. 뭐 차명 재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했고요. 이제 그 약속을 이번에 이제 지키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상속세 납부와 맞물려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감염병 극복에 7천억이었고요. 예. 소아암 관련한 희귀 질환 아동에 이제 3천억 해서 약 1조 원 정도가 사회 환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뭐 미술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하고 있는 이제 이건희 컬렉션의 그 내용들이 정말 뭐 명작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국립현대박물관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전체 기부하기로 이제 결정을 또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들에 나오고 있죠. 김홍도에게 추성부도도 있고요. 예. 앞서 이제 인왕제색도를 또 받고 조선시대 백자 또 이 천수가는 보살도입니다. 저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또 이중섭의 황소, 또 김환기, 박수근 화백들, 또 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인상파 화가들 뭐 이런 작품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실은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식입니다, 보통. 그 앞서서 얘기를 나왔던 게 뭐 공익법인인 뭐 재단이나 그런 데 출연을 해서 뭐 상속세 이제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징수 유예 이런 가능성도 나왔었거든요. 네. 뭐 지난달, 지지난달에.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소유권 자체를 아예 공익기관에 넘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보라든가 보물로 지정이 되면 어차피 소유는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예.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뭐 예. 리움박물관이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지정된 것들은 이것은 지금도 소유는 국가 거였고요. 당연히 뭐 상속 그 가액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그 외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유권만 국가에다 넘기면 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 갤러리라든가 이런데 혹은 공익 재단에다 두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예 이번에는 그 관리조차도 넘기기로. 넘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그런 작품들을 소유하게 된다면 삼성 일가 쪽에서는 원치 않는 또 오해가 있을 것 구설이 생길 아니겠습니까? 수도 예, 있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리까지도 다 넘기게 되는 이제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상속세 부담입니다. 이 네. 작품들이 뭐 보물 국보 지정된 거 외에도 평가액이 지금 2조 원 이상 떼고요. 국세청도 이게 너무나 관심이 집중되니까 감정기관들을 한 기관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 2개 이상이 이제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 꼼꼼하게 그 감정 평가를 했다라고 예.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다 국가에다가 이제 하게 되고 그만큼의 이제 상속세는 예. 아예 잡히지가 않는 거죠. 뭐 면제라는 예. 표현보다도 그렇죠. 상속 가액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결정을 그러니까 내렸습니다. 감정가만 최대 3조 원 정도인데 어차피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절반은 또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공호미술품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현대미술품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네. 기증하기로 됐는데 자 지금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작품들을 봤는데 뭐 국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작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정말 이건희 전 회장의 그 미술품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너무나 상당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단순히 뭐 이런 경영 예. 이상을 뛰어넘는 이제 뭐 하나의 뭐 재테크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뭐 저런 미술에 대한 애착들 또 스포츠에 대한 애착들이 이제 상당히 있었던 것이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뭐 일종의 되게 신념을 가지고 저런 컬렉션들을 수집했다 뭐 이런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것을 끝까지 국가의 소유를 주더라도 뭐 삼성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또 세간에 원치 않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 아예 이참에 모든 것을 다 이제 국가에 다 맡기게 되는, 기부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현대미술관 뭐 세부적으로는 또 각 작가들의 이제 국내 작가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네. 박물관에도 이제 배분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끝나서 좀 일반 이제 시민분들이 작품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이제 이달 말에 확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관하는 작업도 좀 걸리겠고 예. 그것이 또 굉장히 이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 그냥 막 옮길 수가 예, 없겠죠. 그냥 막 예. 옮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예. 옮기는 과정에도 이제 상당한 프로페셔널들이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단기간보다는 조금은 시간은 걸릴 것이지만 뭐 굉장히 빠르게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핵심 그런데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들, 네. 주식들을 어떻게 배분할지, 누구에게 얼마의 지분으로 배분할지 이게 가장 관심인데 이 네. 부분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삼성물산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이 17% 정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이 어떻게 배분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 분배에 따라서 삼성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보면 원래 우리가 이제 상속 내용을 보면 부인이 이제 50%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자식들이 이제 n분의 1로 이제 받게 되게 되는데 지금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액수도 액수지만은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이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주식 유산입니다. 역시 예. 삼성전자 4%, 우선주까지 포함한데 저 액수가 4%지만 뭐 가장 크고요. 삼성전자. 예, 네. 그다음에 삼성생명 20%, 물산, 삼성 SDS입니다. 이제 저것을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저것을 부인과 이제 자녀들이 자녀들이, 나눠서 균분 상속을 그렇습니다. 삼남배가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건데 현재 삼성그룹의 이 지배 구조를 보면 정점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약 한 17%, 18% 지배를 합니다. 그다음에 물산이 또 생명을 지배하고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는 이런 수직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저거를 받게 되면 이제 삼성생명 주식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 주식을 또 한 7, 8% 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한 4%, 5% 정도를 또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요. 저 전자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물산이 전자를 지금 한 5%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생명이 전자를 8.51%. 그러니까 물산과 삼성생명이 한 12%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한 4.5%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저걸 지금 그런 보면 구조였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이제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을 하고 네.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니 삼성생명을 통해서 나머지 화재, 카드, 증권, 뭐 자산운용 이런 데 이제 그렇죠. 영향을 핵심은 이제 미치고 있다. 전자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죠. 예. 예. 저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저 지금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유산을 다 받기에는 예. 세금 규모가 일단은 12조 원을 납부하기에는 크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개인들이 다 납부를 할까라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n분의 1로 즉 삼남매와 부인이 똑같이 나누는 것도 약간은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해마다 그 저 많은 주식 비중을 받게 되면은 똑같이 n분의 1로 세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2조 원에 달하는 예, 네. 현재 납부 능력은 거의 이재용 부회장 외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기를 하지 않을까 그 하나.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법인이 나서서 그러니까 물산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나서서 그 삼성전자 주식을 받아놓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이 부분인데 다 이거 모든 것들도요. 이제 이달 예. 말에 결정이 될 텐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사전에 유언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유언장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이게 급조했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나 이제 최근에 삼성생명 이제 지분 관련해서 공동 소유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이제 일가가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좀 내부에서는 고민 중이 아닐까 또 이런 고민. 근데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충시염 때문에 수감중에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늦어진 것도 영향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회의도 잘 못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연간 2조 원이라는 그 현금이 이게 상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순히 배당을 늘려서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지금이야 뭐 삼성전자든 뭐든 뭐 회사가 잘 경영이 예. 되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데 뭐 특별 배당을 또 계속할 수는 또 없는 예. 일이고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약 한 2일 후에는 뭐 최종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사실 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삼성 같은 큰 기업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네. 또 많은 수익을 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제 이런 그 유산 뭐 배분 과정에서 그러니까 배분 과정에서 일종의 뭐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가 또 기업 자체의 어떤 좀 펀더멘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또 삼성생명 아직 보험업법 개정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 그게 뭐 당장은 아니라 4년, 5년에 걸쳐서 판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또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까지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삼성그룹의 가장 캐시카우라 뭐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네. 이제 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점점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부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면 확실히 소위 예. 말한 지배구조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뭐 최선의 팔건 팔구해서 예. 현금을 마련해서 또 상속세는 납부해야 될지 네. 그 어떤 최적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납부와 맞물려서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삼성전자, 물산, 생명 이 주식을 어느 비율로 이제 갖게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러나 현 정부에도 국정 철학이 있는 거니까요.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 이후에 정치권이나 청와대 기류가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쪽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제까지만 봤을 때는 아직은 청와대라든가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사면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처음부터의 기조가 경제인 사면은 이제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외를 둘까라는 점도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과거의 경제인 사면들 이슈들 정부들을 좀 보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07년 이제 거의 이제 임기 끝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영선, 박용만, 또 김성원 회장을 이제 사면을 하게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네. 예, 2008년에 바로 정몽구 회장 또 김승현 회장을 또 사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최태원 회장도 있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제 가장 핵심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사면 하냐 마냐 하다가 결과적으로 2016년 8월에 이제 사면을 하게 됐었는데 네. 현재까지만 봐도 또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만 봐도 지금까지 경제인 사면은 없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제 그것을 스스로 뒤집을까 또 뭐 이런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뭐 오늘 계속해서 경제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사면을 계속해서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계획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가 됐습니다. 전날보다 260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집단 감염 외에도 개별 접촉으로 감염된 사람, 또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서 확인된 신규 환자도 많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해왔는데 4차 유행을 걱정할 여러 변수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주말 검사 건수 줄어든 영향 없어지자마자 지금 200명 넘게 신규 환자가 늘어났군요. 네,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775명입니다. 전날은 512명이었습니다. 주 초에는 주말 효과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줄었다가 수요일부터 환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최근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54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21명입니다. 서울 257명, 경기도 189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465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 환자도 많습니다. 경남 55명을 비롯해서 충남 38명 등 오늘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많은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임시 선별검사에서 확인한 신규 확진자가 많았는데요. 전국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46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사람이 137명인데요. 전체 지역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2명꼴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역시 4명이 더 늘었고요. 이제 신규 1차 접종자는 모두 17만 5천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접종자는 2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하루 새 412건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네, 백신 수급 관련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요?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재 국내 백신 모두 5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백신 정도가 하반기에 3상에 진입할 걸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또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도 책정했습니다.
지급 규모는 모두 2,594억 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 등에 대해서 계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산급이란 손실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데 이어서 인도 등 기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제빵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우준 기자 나가 있는 그곳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방역 당국의 확인 결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제빵 공장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3일입니다. 이후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지난 18일까지 총 11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 지표 환자가 주요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전수 검사가 아닌 지표 환자의 변이 감염 여부만 확인합니다. 지표 환자가 변이 감염이 확인됐을 경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빵 공장 감염자 11명 모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 내 집단 감염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추가로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환자 52명 가운데 집단 감염 사례가 41명이나 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제빵 공장뿐 아니라 충북 음선군 제과회사, 울산 중구 주간보호센터, 울산 중구 콜센터, 경기 광주 재활용 의류 선별업 등이 신규 변이 바이러스 집단 발생 사례로 포함이 된 겁니다. 관련 확진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직접 확인된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535명이고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례가 615명으로 현재까지 1,100명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내 집단 감염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를 4차 대유행의 최대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외에 기타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라고 하는데 이 관련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브라질, 남아공 등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기타 변이 바이러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형뿐만 아니라 뉴욕형 또한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인 상황인데요. 정부는 특히 인도 변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중 변이로 기존 백신 치료제의 효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인도 변이가 최근 보고된 만큼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다며 치명률이나 전파력 등 어떤 상황을 미칠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이미 인도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4일부터 한국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인도 변이는 9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영국 변이 감염자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PCR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변이 환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무증상 기간이 열흘이 넘을 경우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제빵 공장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이어서 군 장병들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됩니다. 30세 미만을 제외한 12만여 명이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군수도병원 앞입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병원을 포함해서 이 군 병원 등에서 일제히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 김 기자 나가 있는 그곳 접종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오늘 군 장병과 군무원 등 700여 명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접종은 앞서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른 아침부터 이 장병을 태운 버스가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군부대 안쪽에 체육관에 접종 장소가 따로 마련이 됐습니다. 군에서 오늘부터 백신을 맞게 되는 사람은 군 장병과 군무원 등 12만 6천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 희귀 혈전증 우려 때문에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접종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작전에 지장이 생기는 부대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합니다. 주요 부대 지휘 통제실이나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일반 전초 등 전방과 격오지 부대, 그리고 항공기와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부터 먼저 맞게 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접종 대상자의 접종 동의율은 83%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을 맞은 장병은 접종 다음 날까지 전투 휴무를 주거나 청원 휴가도 쓸 수 있게 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30세 이상 장병의 1차 접종을 2주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백신을 맞는 건 만 30세 이상 장병들입니다. 나머지 장병들의 접종 계획 어떻게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나머지 30세 미만 장병들은 45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장병의 78% 정도인데요. 이들의 접종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이 거론되고는 있는데 이 백신이 결정되더라도 접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초저온 보관시설이 필수적인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군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군은 장병들을 특정 군 병원으로 대거 이동시켜 접종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군 수도병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안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고 여야는 서로의 탓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거죠? 네, 4월 국회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상정 안건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끝내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손실보상법과 함께 상정해서 심사하자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시간이 없는 만큼 손실보상법부터 최우선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이후 소위 파행 책임을 두고도 여야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를 비난했는데요.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보상이 도깨비 방망이나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협상 결렬을 초래했습니다. 또 야당이 마치 민주당이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을 어느 시점까지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당정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은 손실보상을 과거 피해까지 소급하자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어렵다고 하고 있어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협의가 덜 되자 안건을 놓고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발버둥 치는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로 내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탓에 곤란한 민주당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손실보상법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 국민의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이룬다 해도 5월 국회에서나 손실보상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방식을 두고 여야의 대립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가 첫 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청문회장에서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트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청문회에서 영상에 누군가 나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 증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며 이런 경우 반론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예외적으로 미리 공개한 음성이나 영상만 보여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의정 활동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도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오늘 오후 한 번 더 모여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음 달 4일에는 국토부와 과기부, 산자부, 해수부, 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 선출 관련 내용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했고 또 국민의힘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이자 또 당대표 권한대행이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하고 30일부터 이틀 동안은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국민과 일반 당원 여론조사도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 투표로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주 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내로남불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에는 소통하고 교감의 노력을 기울이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보수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올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4만 9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 의견 접수와 조정을 거치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초안보다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된 뒤에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의견 접수 결과 들어볼까요? 네,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제출 의견은 모두 4만 9,601건으로 전체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인 1,420만 5천 가구의 0.35% 수준입니다. 지난해 3만 7천여 건보다 1만 2천여 건 증가했고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 6천여 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서의 의견 접수는 전체 대비 0.15%에 불과한 반면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3%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10집 가운데 한 집꼴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개 단지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2만 6천여 건에서 올해 2만 2천여 건으로 제주도 역시 지난해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에 세종에서는 275건에서 4,905건으로 15배가량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5% 수준인 2,400여 건과 함께 연관 세대까지 모두 4만 9천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 안에 19.08%보다 소폭 하락한 19.05%로 결정 공시됐습니다. 네, 앞서 오늘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었죠. 어떤 기준이 포함됐습니까? 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데요. 공시 대상 주택의 특성 정보와 가격 산정 참고 자료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주택 특성 자료에는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지하철 등 주변 환경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세대수와 향 등 단지 특성이나 세대 특성도 포함됐습니다. 가격 참고 자료로는 실제 거래 사례들과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테크의 시세 정보가 상한가와 하한가로 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단지나 타입별로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해당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몇 %가 적용됐는지는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를 거쳐 6월 25일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산정 자료는 내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지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굉장히 어수선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인, 양정철 이 두 사람의 움직임에도 정치권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미국에서 3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내년 대선에서의 역할론도 주목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me. Here I come. Yeah.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당의 새로운 분들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납니다. 국민이 주신 값진 승리이고 현 정권과 유정자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신당을 내가 정치를 안 할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거 질문하지를 말라고.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되고 안 교체가 되고 그건 나하고 관계 있는 일이 아니야. 한번 보자 그러면 내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뭐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막연하게 무슨 뭐 합당하면 무슨 새가 늘어질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지난 4.15 총선 전에 보수 대연합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수 대연합의 결과가 뭐가 나왔어? 어? 보수 대연합을 해가지고서 결과가 뭐냐고 결국은 선거에 참패만 가져온 건데. 네, 양정철, 김종인 두 선거 전략가가 지금 대선 앞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 행보부터 좀 보면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주말 제주도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서 한 인터뷰 내용이 계속 이제 화제가 된 이런 상황인데요. 재보선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떠나긴 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나고 지금 원희룡 전 지사도 제주도 가서 만나고 그리고 어제 이건 원희룡 지사가 전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여권 인사들로부터 전화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국민의힘, 다시 말해서 재보궐선거에 승리한 국민의힘이 자신의 작품이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이 만든 그 작품에 누가 뭐 훼손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 작품이 잘못된다고 하면 저작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면 저작권이요? 아쉬운 생각과 이런 예. 것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민주당도 경험하셨고 국민의힘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거대 1당, 2당 이 양당 구조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한계를 경험하신 것 아닐까. 그래서
다른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아마 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다당제의 구조로 아주 고정화시키면서 다른 어떤 정치 발전의 길에 좀 어떤 그런 지혜를 나름대로 보태는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 밑그림 저작권은 나한테. 예. 자, 김종인 위원장 최근 행보들 보셨는데 최근 국민의힘에 나가자마자 독설도 퍼부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 김종인 위원장 킹메이커로서 지금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뭐 본인은 이제 당신께서는 스스로 뭐 나하고 관계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김종인 위원장 행보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지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의 스타일이 후배들이 이렇게 만나자고 그러면 언제든지 만나가지고요. 꼭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냥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네. 본인이 봤을 때에 좀 수준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하고 만난 것도 그렇고 원희룡 지사하고 만난 것도 아마 제주도에 쉬러 가시는 김에 만난 거고 예. 그러면서 항상 뭐 김종인 위원장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면 숨김없이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해오는 과정인데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예. 무조건 야권이 단결하면 또는 예. 지난번에 무조건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변화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전략적 노선을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하고 소위 이제 정책적 컨텐츠들을 잘 마련해야 가능한 문제고 그것이 바탕이 되는 하에서 야권이 힘있게 결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야당이 선거가 승리했다고 해서 과연 선거에서 우리가 왜 이겼는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선거는 질 때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겼을 때에도 우리가 왜 이겼는지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한 것은 아까 양정철 위원장은 두렵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민주당이 이겼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행보 언론이 너무 큰 의미를 하나하나에 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워낙 선거 지략가시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그동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 정무 감각이 높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원희룡 지사 말에 따르면은 3개월 또 6개월 뒤에는 윤 전 총장의 현재 지지율이 허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이 사람은 9번이나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단순한 검사만 한 검사가 아니. 어떤 정치 감각이 좀 느껴지세요? 난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대단히 정무 감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 힘이든 야권 전체가 아직 후보다운 후보가 아무도 없는 거다. 뭐 흔히들 윤석열 지지율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거는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를 생각하면 허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나마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대로운 방향성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 그리고 역량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김종인 전 위원장 과거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을 분명히 좀 대권 주자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밀어줄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 좀 묻어나는데 물론 이제 간접 전언이긴 합니다만 원희룡 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것도 같고요. 이거 뭐 원희룡 지사 희망사항까지 섞여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 원희룡 지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며 든 생각이 김종인 그 대표님의 대화 스타일이 본인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상대가 하는 말을 계속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스타일인데 아마 원희룡 지사께서 잠재적으로
윤 전 총장과 경쟁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바람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지율이 예.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들은 김종인 대표께서 우리 정태근 의원님처럼 저렇게 빙긋이 그냥 웃는 동의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예. 하는 생각을 저는 재미있게 해봤는데 개인적 네. 생각이고요. 상상으로요. 네. 예. 근데 김종인 대표가 하는 하나의 행보에 언론이 과도한 주목을 하신다는 이제 우리 정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국민의힘이 김종인 대표를 대체할 만한 지도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님은 지금 이런저런 개인적인 관계들 쉬시기도 하고 지금 개인적인 일정을 하는데도 거기에 국민의힘 내부보다는 거기에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네. 것이고요. 저만 해도 제가 오늘 처음 공개를 하는데 4월 1일 날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김종인 전 네. 위원장께서. 그래서 예. 그때는 4월 7일 선거 막 치르기도 한참 복잡할 때잖아요. 예. 그래서 문자를 주셔서 문자를 먼저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4월 16일 날 저녁이나 먹새 이렇게 오셔서 장소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4월 16일 날 뵈었더니 다른 정치 이야기를 뭐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무슨 하시겠습니까마는 순전히 제가 무슨 집안에 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 그때 축의금을 주지 못했다 하시면서 축의금을 주시고 저녁을 사주셨어요. 아마 김종인 대표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예. 뭐 이 정이 좀 부족할 것 같이 보이셔도요. 굉장히 사나이다운 의리와 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걸 잘 챙기시기로 또 유명하시고요. 예. 보기보다는 또 그러면서 어떤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들로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분이어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시는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사실 국민의힘이 아직은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차원일 겁니다. 그리고 여야 막론하고 이렇게 많이 만남을 갖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접촉한 여권 인사는 누굴까 했는데 박수현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저 정도로 여권 인사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보다 네. 더 훌륭한 분들 만나셨겠죠. 예. 자,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만약에 킹메이커로서 내가 이번에도 역할을 할 마음이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여의치 않으면 플랜 B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지금 뭐 김동연 전 부총리를 사석에서 언급했다 이런 내용도 뭐 일부 보도에서 전해지고 있어서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그건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예. 지금 어떻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야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윤석열 총장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혼자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서서 지지율이라는 게 3개월, 6개월 얘기한 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원희룡 지사한테도 지지율은 항상 변동할 수 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봐라 이런 뜻이 하나 또 있는 거고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생각하고는 다르게 지금 결국은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이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진영을 갖출 것인가. 네. 한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변에 날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떻게 세력을 구축할 것인가. 정치 절대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 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측면은 있겠죠. 당연히 혼자서 독주하는 것보다는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됐던 원희룡 지사가 됐던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됐던 이런 분들이 함께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거기에 중심적인 세력들이 어떠한 노선과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핵심 세력들이 만들어지는가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아마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트로이카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과도하게 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저는 좀 국민의힘이 열려진 마음으로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은 일정 정도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정당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그 지도자인 대표로서 예. 안철수를 인정해주겠다 이런 측면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윤석열이 다 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희망상. 예. 오히려 예.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야권 같은 경우가 지금 주식시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는 소위 이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도 헤매고 있지만 야권도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아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재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아마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원칙을 얘기했었을 거예요. 예. 결국은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적인 수권 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 하고 예. 실제로 그러면 능력이 되냐, 정책적인 능력이 되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권이고 야권이고 보여주는 거 보면 그냥 전당대회에서 누구 대표 뽑고 그리고 합당하고 이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양당 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당으로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당을 이끌 것이고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되죠. 예. 지금은 어떻게 모일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내년 대선에 이제 야권 통합이 이제 변수가 될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먼저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건지 좀 보겠습니다. 모레 물러나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법상 합당의 방법이 신설 합당이 있고 흡수 합당이 있습니다. 신설 합당은 당명, 로고, 그 다음에 정강 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당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새 지도부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테고 용어가 조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흡수합당은 당명을 어느 한쪽 당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빠르면 3일 안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국민의당도 최고위에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합당에 찬성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호영 대행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면은 야권 통합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명이나 무슨 로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당 통합을 하냐. 네. 예를 들면 명칭은 뭐 국민의힘으로 쓸 수도 있고 국민의당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 통합했을 때 그러면 국민의당 쪽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라는 게 확인이 안 됐고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대당 통합 형식을 고집할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지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지구당 위원장이라든지 지도부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쉽게 되냐 안 되냐 이 그러니까요. 문제지 예. 무슨 뭐 이 무슨 당명 로고 정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물러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새 금요일 원내대표 날 그렇죠. 그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 예. 의원총회를 열든 뭘 하든 해서 아 저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원칙 있는 통합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원칙 있는 통합을 어떻게 하는 걸 바라는지 여기에 대한 안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 원내대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금요일에 뽑게 되는데 그 후보들 가운데서는 자강론이 먼저다 합당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서로 입장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분류하신 정당의 형태를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흡수 합당하는 방식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당명, 로고 모든 걸 유지하는 흡수합당을 아마 바랄 것이고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그제 전 당원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데 당원들이 조건부 합당을 뭐 승인했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 조건부 이게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국민의당에서는 흡수합당이 아니라 신설합당, 당대당 통합 이런 것들을 원하고 거기에 어떤 지분 요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서울시장을 승리하기 위해서 단일화 과정을 이끌어서 어쨌든 서울시장의 승리로 이끈 데 대한 청구서도 개인적 청구서도 굉장히 크게 저는 요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 요구가 뭐 뻔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가 만나서 방향성은 뭐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차기 당 대표가 뽑혔을 때 시간을 두고 좀 긴 어떤 협상의 과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합당 관련해서는 좀 긴 협상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고요. 여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선 채비가 조금 더 바쁘죠. 민주당 대선 주자는 9월에 그렇습니다.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원래 조금 늦게 9월쯤 귀국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돼 있었는데 조금 일찍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게 자발적 귀국입니까? 아니면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귀국한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 수는 없고요. 예. 다만 그 생각을 양정철 원장이 귀국했다고 해서 어떤 마음일까? 저하고는 뭐 친구 관계인데 통화는 아직 못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심전심으로 이런 걸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나간 자녀들,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데 결혼해서 나갔는데 우리 부모님 집에 본가에 뭔가 좀 안 좋은 큰일이 생겼어요. 그때 그 본가에서 나간 아들, 딸의 마음은 빨리 부모님 집에 달려가서 팔 걷어붙이고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절실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9월 정도로 예정돼 있던 일정을 앞당겨서 아마 너무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이후에 집안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라도 정말 미력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복심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대통령만이 아시는 거죠. 그건 말할 수가 없고 다만 당에서 민주연구원장을 총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어떤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은 현 시점에서 양 전 원장의 귀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만나는 민주당 분들은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상 그 대통령 선거 과정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이제 후보가 경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후보가 선출되면 그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가는 거여가지고 지금 양 전 원장이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림대로 뭐가 형성이 되고 이것은 쉽지 않을 거고 다만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총선 지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세제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쪽에서는 뭐 닥쳐란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전면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변화의 정책적 변화, 노선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다양한 목소리들, 좀 혼선 있어 보이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어떤 정책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까지는 아니어도요. 나름대로 힘을 쓸 수는 있겠죠. 힘을 쓸 수는 있다. 제가 만난 민주당 분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선거에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석을 했다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거든요. 다양한 뭐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양정철 전 원장도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못지않은 선거 전략가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상당한 또 능력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적 조정력까지 있다고 정태근 의원님은 한술 더 크게 봐주신 것 같은데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할 거고요. 해야 할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합니다만 이제 저런 문제들이 이제 외부에서 보는 외부적 시각은 사실은 그렇게 썩 고운 시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나서는 거 아니냐. 당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고 구조가 있는데 개인이 거기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양 원장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개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처신도 잘 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집에 일어난 큰 일을 정리하고 또 그걸 정량을 돕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양 전 원장이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에서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가능성은 접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접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너무 나간 얘기일까요? 만나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의 양 전 원장의 도움을 구한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고 스타일상으로 보면 뭐 편하게 그냥 누구나 만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뭐 만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관계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퇴임한 정세균 전 총리도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한 듯 보입니다. 후발 주자인 만큼 당내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단단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전환기적 최대 위기 상황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면서 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뭐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재명 지사랄지 뭐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다 다르죠. 살아온 궤적도 다르고 이력도 다르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꼭 그 하나만 짚어서 얘기하라면 예. 저는 그래도 경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예. 지금 유력 대권 주자 3명에 대해서 모두 이제 견제하는 발언 잠시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 내 제3의 인물로 정세균 전 총리 꾸준히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좀 미미한데 앞으로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예. 정세균 총리의 부상만이 아니라 다른 두 분 주자들의 지지율도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현재의 구도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민주당은 선거에서 4.7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백신 문제에 얼마나 유능하게 잘 이걸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그 처음 출발선부터 이 두 가지 문제를 민주당을 번쩍 이렇게 세우는 문제와 백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데 누가 더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완전히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세균 총리의 지금 4~5% 지지율은 꽤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1%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정치권에서는 한 3~4% 정도 되면 유의미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속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되게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은 정세균 전 총리의 뭐 스마일 정세균에서 이제는 완전히 스타일을 좀 바꾸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의 링으로 올라오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당연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본격적인 이제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세균 전 총리의 존재감 앞으로의 부상 여부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총리를 지금 1년 넘게 하셨는데 소위 정세균만의 색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정세균은 누구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다른 후보를 견제하고 뭐 나는 그래도 경제 전문가이다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왜 정세균인가, 왜 정세균으로 지지를 옮겨야 되는가 이게 분명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낙연 그 의원도 그거를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왜 정세균인가라는 부분들을 그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분명히 각인시키지 않는 이상 지지율을 점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막 그 행보를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런 자기만의 분명한 존재 이유를 국민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은 네.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사그라드는가, 이걸 가른다고 봅니다. 예. 이런 지점은 하나 또 있을 수 있어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제가 지역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예.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이라고 하는 이 세 분 호남 출신들의 내부 단일화가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것이 된다면 여론이 아주 완전히 출렁거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예. 좀 내년 대선을 책임져야 할 당 대표 및 지금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그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예, 내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좀 다른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전국 대의원이 45%, 네. 권리당원이 40%, 일반 국민 10%, 그다음에 일반 당원 5% 비율이 이렇게 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투표 날짜가 좀 다른데요. 아. 오늘과 내일은 예. 온라인 투표라고 해가지고 이 카톡으로 이제 그 투표가 가면. 예. 그 전국 대의원과 권리 당원, 그다음에 제외 국민 대의원이 있습니다. 제외 예. 국민 대의원은 이제 이메일로 가지만 그래서 요 온라인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오늘과 내일은 온라인 투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은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일반 국민,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29일, 30일 날 이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 대의원과 권리 당원은 30일과 5월 1일, 5월 2일 이렇게 3일간 ARS 여론조사를 다시 예.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30일과 5월 1일 이틀간은 강제 ARS라고 해서 네. 일방적으로 투표를 안 한 분들에게 그냥 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고 그래도 투표를 안 했다. 그런데 내가 투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마지막 5월 2일 날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발 ARS 조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좀 많은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예. 운영이 됩니다. 예. 결국 누가 선택을 받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파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인데요.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무도하게도 청문회장에서 의원이 음성이나 영상을 트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우리 당 의원들의 갖고 있는 자료, 음성이나 영상을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오케이를 하면 그걸 질의 시간에 활용을 해도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무리 무도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의하면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음성과 영상을 틀 수 없고 특히 영상을 틀려고 하면은 가져와서 우리가 보고 오케이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전 검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진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김도읍 의원님 설명만 보면 민주당이 예. 너무 무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다른 청문회 보면 하던데 뭐 이런 예. 의문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제도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음성과 영상 뭐 이런 것들을 틀 수가 없어요. 화면만 띄우게 돼 있어요. 아, 틀 수 없도록 돼 있는 그렇습니다. 게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음성을 틀 경우에 이제 누군가와 인터뷰를 불리한 내용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바로 국회에서 증인 선정에 관한 문제랑 예.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과 영상은 안 되고 화면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합니다. 네. 음성이나 영상도 하자 합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합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예. 증인 채택에 관련된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을 인터뷰를 하고 튼다든가 하는 내용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전에. 그걸 이제 검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전에 국민의힘에 집권했을 때 총리 청문회에서도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다 사전에 검열 받고 한 겁니다. 활용한 것도.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를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리고 특히 증인 채택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자고 하는 차원이지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도하게 그걸 막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영상과 음성을 틀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고요. 예외적으로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되고 이런 절차 일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가까이 뭐 박범계 장관 후보자 청문회만 보더라도 이제 영상, 음성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본회의장에서는 예. 화면만 나가는 게 맞는데요. 네. 상임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상, 음성을 다 사용했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왜 제기되냐면 민주당이 계속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동의 과정 없이 계속 임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계속 가져가는가라는, 지금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도 계속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의회의 견제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들을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예.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번 오히려 김부겸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야권에서 날카롭게 할 생각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 좀 다 검증하자, 이렇게 나와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국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 그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그렇게 했으며, 그리고 오늘도 역시 2시 반에 합의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3시 반 정도부터 이제 인사청문 특위가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도읍 의원님께서 3선이 되시고 그 국회의 과정을 또 합의 과정을 잘 아실 텐데 왜 갑자기 저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후 만남에서 합의가 될지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네.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그 알고리즘 방식으로 배열되는 인터넷 포털 뉴스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뉴스 포털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공산국가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포털의 그 뉴스 배열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저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털에서는 그것은 AI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런 배열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그 설계자의 의도가 그 설계 자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여야의 서로 뭐 무슨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일이니만큼 이 포털의 어떤 뉴스 배열에 문제가 없는지는 제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포털의 뉴스 배열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방법론의 문제인데 이걸 정부 기금으로 뉴스 포털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수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방통위에서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 포털을 만들면 정부가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는데 제일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건 관제 포털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가 하면 무조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가 계속 대처해 나간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꼭 뭐 독재라는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도대체 민간 영역이 왜 존재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다 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기금으로 뉴스 포털을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더 큰 문제가 이 문제는 생긴다. 국회의원 개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개인적 차원이지 어쨌든 이 문제 제기는 하고 그러나 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많은 지혜들을 모아서 예. 합의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혜와 합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선종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으로 평소 생명운동을 이끌었고 선종 직전까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목자였죠.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 권혜인 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자, 권혜인 캐스터. 네, 명동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빈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고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이곳 명동성당에는 신도와 일반인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에 마련한 신도들은 부모를 잃은 자식의 심정이라며 침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은 장래 나흘째인 오는 30일까지 유리관에 안치된 정추기경 시신을 가까이서 마지막 인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성당안 투명한 유리관에 안치된 고 정진석 추기경은 하얀 제의를 입고 손을 곱게 앞으로 모으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잠든 모습입니다. 조문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지난 2월 심한 통증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정 추기경은 어젯밤 10시 15분쯤 향년 90세의 노환으로 선종했습니다. 평소 생명운동을 이끌었던 추기경은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선종 후 각막 기증이 이뤄졌습니다. 선종한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가 전했습니다. 자, 앞으로 장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는 어제 자정을 넘어 거행된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천주교 의례에 맞춰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 기간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는 고인을 위한 연도와 미사가 매시각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 사제와 일반 신도 등 약 80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정식 관으로 옮기는 입관 예절이 치러지고 장례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오전 명동성당 대성전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장례 미사가 거행됩니다. 미사가 끝나면 고인의 시신은 명동성당을 떠나 장지인 경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이곳에는 2009년 선종한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약 4,870억 원의 사상 최고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주가 발표 이후 주가는 오히려 4.5%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실적의 질이었습니다. 이 본업인 차량 판매보다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더 많이 났다는 건데요. 먼저 규제 크레딧, 이 환경오염 낮추는 데 기여한 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포인트인데 이를 통해서 5억 1,800만 달러, 우리 돈 5,760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실적 견인차,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보유한 양의 10%가 넘는 우리 돈 3천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약 1,1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 규제 크레딧과 비트코인 수익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그동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수차례 SNS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띄우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내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서 노드를 직접 운영한다. 또 이 미국 외 국가도 이 올해 연말부터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품게 하고 이 뒤로는
보유한 비트코인 현금화로 큰 이익을 봤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분노한 겁니다. 네, 머스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비트코인은 팔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이 회사가 현금을 확보했다며 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얼마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유동성을 증명한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는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에 빗대서 머스크 너마저라는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테슬라는 이미 충분한 현금성 자산이 있었다며 유동성 증명이라는 해명을 꼬집었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문제가 화두입니다. 이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는 게 핵심인데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용어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이 화폐 대신에 이 자산, 즉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정부는 그동안 써왔다는 건데요. 자칫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암호화폐 이런 용어를 쓰다가 GT&T에서는 Virtual Asset,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그런 자산으로 보기는 아닌 것 같다 한 것이 이제 금융위 얘기고요. 규제라든가 규제는 물론 보호도 이제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최근 나오는 반발이 그러면 내년부터 관련 수익의 세금은 왜 걷느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영세한 거래소의 난립 속에 해킹이나 출금 중단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 소득을 과세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이게 뭐 불법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규제하기 위한 거래소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게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라고 보고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상화폐 규제안과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시세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14일 개당 8천만 원을 돌파했지만 24일에는 5,500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오늘 오전 9시쯤에는 다시 6,500만 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사고 또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열흘 사이에 30% 넘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역시 등락이 심한 가상자산은 투자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검사를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3명에 대해서 징계 청구는 물론 직무 배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석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검사 술 접대 의혹 재판이 기소된 지 4개월여 만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술값 계산 방법이 좀 쟁점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2차례 연기 끝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의혹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술값을 낸 김 회장과 자리를 주선했다는 A 변호사,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B 검사가 피고인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 3사람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 공소사실에 있는 술값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A 변호사와 B 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 536만 원을 5명이 아니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한 7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술값을 7명이 나누면 청탁금지법 적용 100만 원보다 금품 액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게 도리인 것 같고요. 향후 법정에서 저희들이 진실을 성실하게 밝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른 2명의 술값은 따로 계산됐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까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정하기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의혹에 연루된 검사는 모두 3명인데요. 이 가운데 지금 1명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법무부가 이 3 검사 모두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비검사를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나머지 검사 2명은 수사 당시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감찰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지난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검사를 포함해 2명의 징계 요청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남은 1명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해왔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조만간 대검찰청에 징계 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러 자료 최종 취합을 해야 해서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 징계 청구 방침에 이어서 이들에 대한 직무 배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네, 법무부 류혁 감찰관은 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징계를 청구해야 할 큰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자료를 입수한 것인지는 아직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만큼 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해당 검사가 당시 술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합류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 곧장 자리를 떴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에 이어 직무 배제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직무집행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무 배제되는 게 맞는다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이 제19 감싸기 수사를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대로 수사팀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는데요. 감찰을 통한 실체 파악으로 과거 수사 내용이 뒤집힐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가 775명 추가돼 누적 12만 6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지역 발생은 754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4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41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는 6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화이자 백신 접종자였으며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국내 이상 반응 가운데 사망 사례는 총 68명입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10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갔다가 귀국했을 때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대신에 2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같은 자가격리 면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 갔다가 귀국한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의심 증상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전에 나선 정부가 65세 미만도 2분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추가 확보로 물량 걱정은 해결됐지만 안전성 논란으로 떨어지는 접종 동의율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미만 일반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분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65세에서 74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그 연령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조기에 예방 접종을 65세 미만 연령까지 확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혈전 부작용 보고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대 미만목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접종 예약률도 떨어지자 3분기 접종 대상 일부를 2분기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접종한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의 접종 동의율은 81%, 의료기관 종사자는 93%까지 나왔지만 이달 들어 어린이집 교직원과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 접종 동의율은 6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약해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동의율은 80%로 높은 편이지만 정부는 제품 선택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3분기에도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신이 좀 더 다양해진다는 얘기지 선택권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딴 백신 공급 계약 체결로 물량 부족은 해소됐지만 이제는 백신 기피 문제가 접종 속도전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가 됐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미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이 없는 나라도 백신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공급을 늘리자는 건데 백신 제약사들은 일단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연설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We're also I've discussed with him when we'll be able to send actual vaccines to India, which will be my intention to do. 전날 백신 제조 원료를 인도에 보내겠다는 발표에 대해 백신 자체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들과도 백신만 아니라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e'll be in a position to be able to share vaccines as well as know-how with other countries who are in real need. That's the hope and expectation.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제한된 지식재산권 면제를 포함해 백신 생산과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만났지만 제약사들은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생산이 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오히려 기존 생산 증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해왔습니다. 오는 30일 세계무역기구 WTO의 재논의를 앞두고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꿀지 아니면 미국 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예상을 넘는 수출 호조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속 소비 심리가 4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2로 3월보다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출 호조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닷속에도 봄이 왔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화사한 노란빛의 산호초 위로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이버가 먹이를 줄 때마다 따라다니는 물고기들의 모습에 시민들도 시선을 빼앗긴 듯한데요. 해양생물들을 만나면서 잠시나마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함을 잊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곳 광교 아쿠아플래닛에서는 2,000톤 규모의 거대한 수조에 210여 종, 3만여 마리의 해양생물을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색 있는 해양생물을 9개의 색다른 테마존을 통해 관람할 수가 있고 공연과 함께 또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공연은 거리 두기를 적용해 관람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바깥 공기는 황사로 인해 대기질이 탁합니다. 현재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 많겠고 서울 낮 기온은 20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광주와 대구는 25도로 남부지방은 따뜻하겠습니다.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신다면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쿠아플래닛 광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